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경북 지역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양과 청송 등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잇따라 희생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준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남 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소방대원 등 진화 인력이 밤새 애를 썼지만 큰 불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주변에 매캐한 연기로 목과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산불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로 오늘 또 산불과의 사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2천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500여 미터 앞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의성과 안동 지역 산불에서는 최소 1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안동시 이마면 한 주택에서는 질식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발견됐고 밤 11시 10분 경북 영양에서는 화마를 피하지 못해 4명이 숨졌습니다. 또 경북 영덕 양로원에서는 노인 3명이 대피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날이 밝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조사 집계가 진행되면 피해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은 아직 진화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하자 안동과 청송 등 주민 10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산불과의 사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로 기자. 네, 저는 안동 이마면 주유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밤새 산불은 이 주유소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방화선을 구축해 주유소로 옮겨 붙진 않았지만 이곳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는 밤새 산불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늘 새벽 3시쯤에서야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부터 초속 20m가 넘나드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취재진은 경북 안동과 청송 일대를 취재했는데요. 눈길을 두는 곳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 등 경북 지역 주민 1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영덕에서는 산불을 피해 방파제로 대피한 주민 104명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휴교가 권고됐습니다. 산림당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의성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2만 1000여 개에 달하는 15,000헥타르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헬기를 투입하는 등 본격 진화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사냐를 삼키고 있는 산불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하는데요. 불길과 연기가 도로까지 내려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차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가득 뒤덮은 연기. 의성에서 넘어온 대형 산불로 고속도로가 갑자기 통제되자 막힌 도로에서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불길이 집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단절해가지고 단촌 지금 일로 못 가요. 막혔어요. 연기가 퍼져 남안동 IC로 피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불이 붙어 도로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찼고 강풍에 날아온 불씨는 쉼터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얼굴로 날아드는 불씨에 결국 취재 차량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가! 탈출!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늘을 뒤덮은 연기 탓에 대낮인데도 깜깜했고 앞에 보고 차들은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해야만 했습니다. 와, 어디 불 붙은 거 없나? 잦아들지 않는 불길에 취재진도 주민들과 함께 긴급 대피했는데 빠지자 뜨거워 벌써. 어머니 나오셔야 돼요. 막히지 않은 도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헤매야 했습니다. 의성에서 안동도청 쪽으로 가시면 국도로 우회하셔야 돼요. 지금 산불 확산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취재진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 겨우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시뻘건 화염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강풍을 탄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람은 곳곳에서 꺼지던 불을 다시 살려냈고 천지는 폭격 맞은 전쟁터 같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시뻘건 화염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도 불길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집니다. 꺼지는 것 같더니 나무 사이에서 다시 솟아오른 빨간 화염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사방을 뒤덮어 앞을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피하려는 차량들로 마을을 빠져나가는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온 불은 자동차를 덮칠 기세로 번집니다. 지나가던 차들도 불길을 피해 달립니다. 얘는 왜 오지? 강풍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도시 전체를 위협합니다. 상가와 민가 뒤로도 연기가 치솟고 불길은 사방으로 번집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불에 망연자실하는 마을 주민들. 허겁지겁 급한 짐만 보따리에 챙겨 나와 길가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쏴서 온다 그거. 아파트 뒷산까지 내려온 불길에 불안감이 공포로 바뀝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 곳곳으로 번지는 화염. 산불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인 이재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교정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산불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법무부가 재소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경북 북부교도소, 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3,500여 명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북부교도소 인근 도로에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밤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세버스와 소방차도 동원돼 산불 확산 대비와 재소자 호송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지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위험지역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에 대한 긴급 이감을 결정했습니다. 대피 결정이 내려진 경북 북부교도소는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이름을 바꾼 곳인데 지난해 지정된 흉악범 전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인원은 2,700명 정도입니다. 교정당국은 이감 절차에 호송버스 외에도 민간 전세버스까지 가용 가능한 모든 차량들을 동원했습니다. 산불이 번진 안동지역 안동교도소도 이감이 결정된 곳입니다. 안동교도소 수감 규모는 800명 정도입니다. 재소자들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수감시설로 분산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2년에도 경남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밀양구치소 재소자 380여 명이 대구교도소로 긴급 이송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날씨 상황은 어떤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계속되는 겁니까? 네, 새벽에 바람이 잦아들며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더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확대돼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위기경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건조함이 매우 심한 동쪽에는 5에서 10mm의 강수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산불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망자가 적어도 15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안타깝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산불 초기에는 진압대원들 이런 분들의 부상이나 사망 또 실종 소식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민분들의 어떤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피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산불에 이제 고립이 되거나 또 화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밤 사이에도 선제적으로 대피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대피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압대원들도 벌써 이제 한 4일째, 네. 5일째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또 산불 상황이 굉장히 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화 과정에서의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진화 과정에서는 안전 확보를 좀 더 확실히 하면서 진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주민 중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대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대피 문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자력으로 대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대피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라든지 또 이를테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아직 대피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 지역의 어떤 이제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좀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뭐 통반장이라든지 혹은 또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분들이 대피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또 이를테면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별도로 사시는 분,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산속에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유선으로라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알리고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불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 안동과 청송을 지나서 동해안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남 산청 산불도요.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근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산불이 어떻게 번지고 있고 어디까지가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지금 다른 지역의 산불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제 밤 사이에 상당 부분 진압이 됐습니다만 계속 확산세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의성 지역인데요. 의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후부터도 안동 지역 그리고 거기 청송 지역까지 한마디로 전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점점 동쪽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산된다면 오늘 중으로는 지금 현재 영덕이라든지 영양군 그리고 또 포항 쪽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쪽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피해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태백산맥을 타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 집에 산불이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화재 양상은 또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동안에 봄철의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 또 큰 피해를 역대급으로 보여줬던 산불들은 대부분 동해안에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산불이 이제 그쪽까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이제 배제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내일은 또 일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을 주기로 해서 최대한 총력적으로 이런 산불 진압을 주불이라도 줄여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짚어주신 그 인근 주변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내가 미리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뭐 일단 대피 명령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안전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불이 도달해서 대피 명령이 나간 상황이라면 확산이 계속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런 이제 화재들이 본인들의 이제 삶의 터전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오늘의 화재 진행 상황들을 봐서 주불이 잡힌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선제적인 대피를 하시는 것들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화 작업 속에서도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립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고립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고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디론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립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일단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셔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고립이 된 상황이라면 어쨌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나 방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건물들 이런 쪽에 충분히 바깥쪽에 있는 가연물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또 바깥에 이제 이를테면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쪽으로 들여놓으셔서 예. 화재로 인해서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또 선제적으로 집의 지붕이라든지 주변에 물을 뿌려서 예. 그나마 이제 불티라든지 혹시라도 화염에 조금이라도 저항성 있게 이런 부분들 대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그나마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일이다 생각됩니다. 네, 어저께 이 소식 접하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많이 표현하셨는데 천년고체 고운사 산불의 전소가 됐습니다. 문화재들 순환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 인근까지 산불이 근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상황에서. 문화재 소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이제 예. 유명 살림 예. 소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타버리면 없어지는 또 다시 그러니까요. 만들어낼 네.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동 봉정사에 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어저께 선제적으로 이동을 결정해서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유물들은 이동을 하거나 반출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건축물들 그렇죠. 고사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옮길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화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화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호 조치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화재에 노출이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소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화재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네. 교도소 수감 상황도 산불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북 북부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 수용자들의 이송 절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안동교도소에 약 800여 명, 그리고 그 인근에 4개의 교정시설에 한 2,700여 명에서 3,500여 명의 수감자 이분들을 이제 이송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 1월에 LA 산불에 와서 예, 봤을 때 맞습니다. 이 수감자들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산불을 진압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듣고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 수감자들을 또 이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거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갑작스럽게 이송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수감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산불이 이제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해안까지도 좀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의성과 산청 울주 산불 진화율이요. 좀 짚어보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겠지 싶은데 다시 또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올라가 있고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강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강풍 때문에 어쨌든 기상 여건, 특히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예.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산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오전 중에는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이런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간 중에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주간이 아침이 네. 되면서 산불 진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오전 중에는 산불 진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서 다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진화율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확산세가 더 강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몰이 되면 또 이제 헬기라든지 이런 공중 진압의 적극성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 다시 또 이제 이런 유지가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화재 진압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이번 산불에는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고 어떤 위험성을 갖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비화라고 하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날아다닐 불이었는데요. 예. 불이 이제 막 날아다닌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도깨비불이라고도 부르긴 네. 했었습니다만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이제 이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불에 의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바람을 타고 이런 것들이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불똥들이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실제는 이렇게 비화가 되는 경우에 뭐 이를테면 200m, 300m 이렇게 짧게도 되지만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경우에는 2, 3km까지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압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계속 누군가는 불을 지르는 것처럼 마치 불똥들이 계속 이제 화재를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화재 진압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요인인데 이 현장에서도 지금 비화가 계속 목격이 되고 있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산불 진화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이제 불똥이 이렇게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산불 현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나 낙엽이 많은 환경인 것도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금방 순식간에 확 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가연물들,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말라 있는 상태,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불티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위험성들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한편은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 가연물 양으로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를 강하게 하는 부분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산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낙엽 속에 불씨들이 살아 있어서 재발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수북히 쌓여 있는 이런 낙엽들, 또 그리고 또 고지대 같은 경우는 경사면을 타고 굉장히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특성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쌓여 있는 낙엽들이 굉장히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산불이 조속히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의원직을 잃고 선고에도 나올 수 없는 형량이 나왔는데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전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대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과한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선고에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 전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와 후보 자격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도 외연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2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더 이른 시점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외에도 재판을 4개나 더 받고 있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류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기소돼 2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앞서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이 밖에도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중교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입니다. 1억 6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 돌입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극명한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가 윤 대통령 선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목요일 3월 일반 사건 정기 선고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등 37건을 선고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긴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내려진 선고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류도 관측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내거나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민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나홀로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이 같은 재판관들의 생각 차이 때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대장동 민간 2심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말을 아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결문은 이제 다 써져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다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지만 피선거권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 예. 여기 사이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약간의 양형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양형 증인도 채택을 해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선거권을 넘나들 만한 큰 폭의 양형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고 특히나 유무죄 판단에서 백현동 사건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예. 물론 법리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언감정법 관련해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 발언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 관련돼서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관련된 판단은 안 나올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예.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다소 혹시 이유 무죄됐던 부분이 다시 전체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 양형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따라서 이 대표 측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형으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백현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소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 주관적인 인식의 어떤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을 좀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재판부가 먼저 요청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지 명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표적 수사 또 정적 주기기용 같은 어떤 정치적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좀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일단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안다라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예.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된다라는 것은 뭐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호주에 있었던 그 출장 과정에 있어서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제 법원에서 먼저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안다 모른다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부 유죄로 보려고 지금 공소장 변경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했었던 것이 아니냐 재판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무죄로 판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검찰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른 일반 사건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보통은 어떤 유죄의 어떤 명확하게 유죄가 어떤 부분이냐 유죄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요청한 경우가 좀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구체화된 그다음에 어떤 좀 이렇게 상설하듯이 세분화한 것들이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오늘 판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단체 사진에서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제시를 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것은 그냥 편집에 불과하다라고 볼 확률이 높다. 1심에서 똑같이 판단이 됐다라는 부분이 오늘 또 항소심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이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모론 비슷하게도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또 피선거권의 형이 유지가 되면 이것은 뭔가 누구 손 탔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건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걸 뭐 미래 선전포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법부 존중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실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보이게끔 압력을 가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뭐 수차례에 걸쳐서 서류 받지 않고 기일 변경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공직선거법 사건을. 1심을 2년 2개월 끌고 왔고 2심에 관해서 좀 4개월 동안 어쨌든 증인 수차례 신청했는데 그만한 재판부께서 이걸 다 이제 컷하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오히려 보이는 손으로 재판 지원을 해왔던 이 대표께서 정황적 증거 없이 보이지 않는 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불복에 대한 조짐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꺼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뭐 시간에 어떤 것이 선우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압력
압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유죄가 확실하다는 것처럼 원내대표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에 반하는 무죄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거나 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그 사법부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또 그 어떤 손이 탔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말씀하실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해왔던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압력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법부에 더 이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이런 이 손에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민원을 넣고 그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희에게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지금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형이 나오게 된다면 재판부조차도 내란 세력이라고 보는 것인지 지금 오늘 선고를 하게 되는 재판부에도 탄핵을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가 나오는 것도 공직선거법 항소심이고요.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된 사건들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는 다수설이 아닌 이야기를 혼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나오는 판결은 오늘 나오는 판결,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혹은 대법원 판결까지만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이 결국 언제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조기 대선과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만 선거법 사건만 두고 본다면 633 원칙에 의해서 6월 26일 안에 충분히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3개월이 꼭 3개월 안에 하라는 얘기지 3개월을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판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절차에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한 달 이내도 가능은 합니다. 어떤 대법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이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그 시간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가장 빨리 아마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늦춰지면은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각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서 국회 측 주장과 거리가 먼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어떤 인용 의견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 이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가당착인 부분이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나 평결이 늦어지는 거였어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소추 과정에서 사실은 법사위 등을 통해서 이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실한 탄핵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또 심리 자체도 빨리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평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그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 헌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 절차를 그렇게 원래 신중하게 하지 않는 재판 절차입니다. 예. 형사 재판과 달리 이미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관계의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들끼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면, 의견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별개 의견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별개 의견을 쓰게 되면 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게 되면 더 나아갈 수 없는 거고, 그 사실관계 확정은 증거 다툼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증거 다툼 때문인데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 빨리 선고하라? 이 자체가 사실은 헌재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선고하라고 할 게 아니고 얼른 심리해가지고 타당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도 함께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야 헌법재판관들께서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건 다 추론일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12.3 비상계엄처럼 전 국민이 현장을 똑똑하게 목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이견으로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 뭐 이견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심판도 월요일 날 나왔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춰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었고 변론이 종결된 지도 이미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 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내일 정기 선고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뭐 그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중심을 정말 제대로 잡아주실 때가 됐다. 지금의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이제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언제 잡을지 정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면은 아까 여쭤봤던 대로 3명의 재판관들이 국회 측 주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 의견을 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8대0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기각 의견도 5분이었지만 그중에 한 분은 아예 위법하지 않다라고 김복형 재판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가 맞다라고 보았고, 또 두 분 같은 경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151석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8대0 이런 형태의 조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적인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처럼 각자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별개의 의견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8대 0 만장일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아예 처음 보인 게 아니라 저는 이인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은 그 버전 2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어질 물론 각각의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는 것이 참 섣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저는 윤 변호사님 의견도 동일합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예. 다만 그 사실관계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각각의 어떤 재판관들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 0의 만장일치 결정은 조금 나기가 힘들 것 같고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 같이 각각의 결론으로 날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을 하면서 재탄핵을 시사를 한 겁니다. 이런 민주당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헌재 재판에 대한 불복이죠. 불복이라는 의미는 이걸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저 부분은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헌재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아마 다소 조금 바꾼다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만약에 사유로 삼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부분은 이제 헌재에 대한 그 결정 이유 자체를 좀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자 5명 크게 보면 5분이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이따 한 총리께서 전국적으로 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임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그 사유가 아니고 이미 전국적인 임명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또는 한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업무 범위에 관련돼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임명 사태가 24일이건 26일이건 하루건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실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판관의 입장은 또 해도 기각이에요. 그렇다면 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다시 재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보면은요, 파면할 것인지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6명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6인 체제였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이번에 나온 판결문 자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시 탄핵 소추를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넘어간다고 해도 조금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유 자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된 사유로 또다시 재탄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온 이런 비판들이 이미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이런 재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부분,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선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도 구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치적인 압박만을 강요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만약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공세만을 가하는 것이 우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능사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줄탄핵 입장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공 입장을 취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 줄탄핵이라는 표현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8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4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구분을 좀 짓고 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비록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은 각하 두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일체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고 또 특히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기에 찬성하신 4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에 분명히 그 임명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 기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하는 김복형 재판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 그러나 그 상당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임명의 의무는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계속해서 강공한다.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지금 내려진 것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서 판단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을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도 빠르게 치유하는 입장을 밝혀달라.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지역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양과 청송 등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잇따라 희생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준 기자. 네, 저는 경남 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 피해 상황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남 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방 인력 등 진화 대원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 큰 불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로 눈과 목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산불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로 오늘 또 산불과의 사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2천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500여 미터 앞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의성과 안동 지역 산불에서는 최소 1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안동시 이마면 한 주택에서는 질식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발견됐고 밤 11시 10분 경북 영양에서는 화마를 피하지 못해 4명이 숨졌습니다. 또 경북 영덕 양로원에서는 노인 3명이 대피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날이 밝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조사 집계가 진행되면 피해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은 아직 진화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하자 안동과 청송 등 주민 10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산불과의 사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다루 기자. 네, 저는 안동 이마면 주유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밤새 산불은 이 주유소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방화선을 구축해 주유소로 옮겨 붙진 않았지만
이곳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는 밤새 산불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늘 새벽 3시쯤에서야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부터 초속 20m가 넘나드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취재진은 경북 안동과 청송 일대를 취재했는데요. 눈길을 두는 곳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 등 경북 지역 주민 1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영덕에서는 산불을 피해 방파제로 대피한 주민 104명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휴교가 권고됐습니다. 산림당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의성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2만 1000여 개에 달하는 15,000헥타르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헬기를 투입하는 등 본격 진화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17시간 동안 밤샘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됐던 운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안에는 터진 상수도관에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경험이 났대요. 무너져 내릴 때. 하나부터 다 물이 정전되고. 지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실종됐고 소방당국은 드론과 탐지견을 동원해 밤새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발견된 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지하로 떨어진 남성은 사고 17시간 만에 이곳 사거리 아래 지하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수색과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땅꺼짐 사고 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딱딱한 진흙이 계속 땅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땅 바닥부터 긁는 작업을. 일대에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 4개 학교가 재량 휴업했습니다. 50m 떨어져서 저희 정문이 있어요. 불안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시 복구 때까지 주변 도로도 당분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대부분의 땅꺼짐은 장마철에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마른 하늘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2년 전부터 작은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석 달 전 국토부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도로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땅꺼짐 사고가 잇따랐다며 2년 전부터 시작된 일로 기억합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에 지금 저 소방차 서 있는 자리가 2번 신고물이 생겼어요. 사고 지역엔 지난 1월 고속도로 지하와 상하행선 터널이 2개나 뚫렸습니다. 2년 전부터는 바로 옆에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 터널도 추가됐습니다. 예견된 거나 봐요. 이 아이도 엄마 이렇게 뚫어졌니 여기가 무너졌나 봐. 아이들도 아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호선 공사 구간인 이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지만 이상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정밀검사를 준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 금이 가는 등의 땅꺼짐 전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체 없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우리는 전조 현상이 있어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터널 공사와 땅꺼짐 사고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땅꺼짐 사고로 실종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색 17시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땅꺼짐 중심선에서 꽤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20m 그리고 깊이는 18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밑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구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까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어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중심선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결국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된 것은 이 사고 자체는 그제 저녁 한 6시 반 정도에 있었는데 실종자를 찾아낸 것은 어제 오전 11시경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토사와 흙이 한 6,400톤 정도가 흘러내려간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진흙 같은 것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진흙을 손으로 퍼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땅꺼짐 현장 인근 주유소에서는 사고 발생 전부터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났대요. 무너져 내릴 때. 저 벼락 터지고 돌아가서 벼락 터져 다 물이 정전돼요. 아주 가는 실선이 있었어요. 태그 형이랑 가면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등락을 해야 되겠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석달 전에 검사가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동주유소에서는 바닥이 이상해서 민원도 넣었는데 민원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어떤 법칙이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도 저는 거기에 딱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주유소의 바닥이 균열이 갔다든지 그것도 18일 전이었어요. 6일 날 그랬었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었던 꽃가게에서도 바닥이 어떤 이상이 있다라는 신고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번 사고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지난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가 왜 점검을 했었냐면 밑에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고덕터널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9호선 연장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가 돼서 특별 점검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꺼짐에 대한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그 현장에서는 이 땅꺼짐 사고 발생 전에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예, 당시 사고 당시에는요. 9호선 연장 공사의 터널 윗부분을 굴착하고 있었다라고 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현장에 작업자가 한 4-5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싱크홀 조짐이 보이면서 이 4-5분 정도는 바로 대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사고 지점 인근에는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사도 땅꺼짐 발생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9호선 연장 공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화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처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터널환경협회에서는 2021년에 이렇게 2개의 공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공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집안 치마라든지 그리고 인근 건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에서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땅속에 매립돼 있는 상하수도관이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지점에 있던 수도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시 밑에 있는 지화관, 상하수도관도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고 있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일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설치된 상하수도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근데 보통 노후된 노후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면 30년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노후된 수도관으로 분류를 해서 아마 교체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2년이 됐거든요. 네. 아마 그러니까 노후 기간이 30년을 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교체 대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누수가 있을 만한 균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물이 새어 나오다 보면 토사가 같이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또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한번 이것을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부통령과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상업용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언론사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벤스 미 부통령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왈츠 백악관 국방안보부 장관 등 미 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메신저 시그널의 단체 채팅방. 이들은 미군의 예멘 후틴 반군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14일, 작전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방에는 잡지사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초대돼 있었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쟁 계획 논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부통령과 국가정보국장 등 고위 당국자 18명의 계정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밀 대화가 실시간 언론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기자가 대화방에서 나와 물어볼 때까지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I'm added to a group of seemingly very, very high national security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up to and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밀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stunning breaches of military intelligence I have read about in a very, very long time. This debacle requires a full investigat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였고 예멘 후티 공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보일 사진 어떤 건가요?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인천공항의 봄맞이 청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 올라가 길쭉한 청소용 소를 이용해 유리창을 닫고 있는데요. 겨울 동안 묵은 때를 씻겨내자 깨끗해진 유리창 너머로 항공기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매일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봄맞이 대청소를 이어갑니다. 네, 깨끗해진 유리창 사진을 보니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부산에서도 봄맞이 대청소가 벌어졌다고요? 네, 부산의 광안대교에서는 2년 만에 대대적인 물청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광안대교 주탑을 향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매년 열리는 불꽃축제로 다리에 쌓인 먼지들이 많은데요.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달 말까지 광안대교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시설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네, 모쪼록 먼지들이 모두 씻겨나가면서 화창한 봄날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며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더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건조함이 극심한 동쪽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강수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경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청주와 대전 26도, 전주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